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유전이라는 파트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을 공부할 때 이제 아무래도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유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꼬아져서 어떤 수학적이나 수리적인 논리를 따지면서 이제 접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문제를 풀 때 고통스러워하고 이제 어렵게 느끼는 경향성이 있죠. 하지만 유전 자체에 대한 내용은 생각보다 크게 어려운 게 많이 없어요. 유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탄탄하게 알고 가신다면 문제를 푸실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전부터 유전학을 조금씩 하시면서 이제 들었던 용어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전학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고 가셔야지 이제 그 다음 내용, 그 다음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유전학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이제 처음으로 소개가 된 건 뭐냐면은 이제 유전자와 DNA, 염색체와 유전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처음에 이제 멘델에서부터 이제 유전의 법칙이 시작이 되었죠. 이제 멘델은 이제 유전인자라고 하는 가상의 어떠한 인자를 두고서 이제 유전인자는 생명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이제 생명체의 특징을 결정해주는 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유전의 기본 법칙을 이제 뻗어나간 거죠. 근데 멘델이 처음 멘델 법칙을 발표할 때 유전인자에 대해서 이제 실체가 그 당시에는 이게 뭔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야 유전인자가 뭐냐 증명해봐라. 근데 이제 실체를 모르니까 멘델은 그거를 이제 증명하지 못했고 사람들한테서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은 좀 사장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후대 유전 법칙들 이제 유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유전 인자라는 게 실제하고 그것이고 이제 염색체 DNA로 대변되는 그런 애들이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이 이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교과서에 그 얘기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서턴이라는 양반이 염색체라는 거를 연구를 하다가 이것이 멘델이 얘기했던 유전인자랑 동일하게 움직이구나 해서 이 염색체의 행동이 유전인자의 행동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고 유전자가 염색체에 있다는 염색체설을 발표를 했다. 그 다음에 모건이란 양반이 이거를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염색체에는 염색체 특정 지역에는 바로 정보를 저장하는 유전자가 있더라라고 하는 유전자설을 주장하게 되었다라는 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서턴과 모건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 이후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에 인해서 DNA라고 하는 게 바로 유전자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고, 이제 그때부터 DNA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연구가 발전되고, 여러 가지 생명공학적 기술들이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죠. 네, 여기까지 이제 서론을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갈 텐데, 교과서 118페이지와 119페이지에 걸쳐서 나온 이 그림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유전자, 즉 유전 정보, 우리 몸에 대한 정보는 모두 DNA에 담겨 있다는 것을 사실 알아요. DNA라고 하는 거는 이제 ATGC, 염기서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고, 이제 DNA가 있을 때 이 DNA 내부 AT, G, C 이러한 염기서열의 조합으로 유전 정보가 형성이 되고 이것을 이제 DNA를 구성하고 있다. 요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 118페이지, 119페이지에서 보여준 이 그림은 이렇게 이제 DNA 유전 정보가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 DNA 분자 단독으로 이렇게
세포 내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얘네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제 단백질이 있는데 히스톤 단백질과 함께 꼬입니다. 이런 식으로 꼬여요. 즉 히스톤 단백질 복합체가 있을 때 DNA가 이것을 감아 돌아가는 형태로 이제 보관이 되어 있어요. 즉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휘감아서 뭘 형성한다고 되어 있죠? 뉴클레오솜을 형성한다고 했죠. 즉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휘감겨서 구성된 요 구조물을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하자. 이 뉴클레오솜이 이제 더 꼬입니다. 더 빙빙빙 꼬이게 되면은 이제 일종의 실 모양의 형태로 되는데, 아이 좀 가만 좀 있어 이 시기야. 이렇게 둘둘둘둘 감게 되면은 실 모양으로 꼬이게 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염색사라고 하자. 자, 이 염색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저장되어 있는 DNA 형태는 이 염색사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세포가 있으면은 이제 DNA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바로 핵이죠. 그쵸? 이 핵 속에 바로 염색사의 형태로 DNA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염색사가 더 꼬여서 어떤 걸 만드냐면은 여기 이제 염색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딱 언제냐면은 세포 분열할 때만 이제 형성이 됩니다. 세포 분열 시. 이 염색체라는 거 하는 건 세포 분열할 때만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핵 속에 염색사의 형태로 저장이 돼 있더라. 세포 분열할 때만 여기서 X자 형태로 더 꼬여서 염색체를 만든다. 요거를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 분열할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은 염색체는 염색사라는 실모의 구조가 응축된 것이다. 염색사는 DNA가 히스톤 단백질 시가마 형성된 뉴클레오솜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DNA에는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염기가 특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제 세포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즉 우리 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러한 염기 서열을 유전자라고 하자.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처음 다룬 내용일 텐데요. 이제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될 때 이제 부모에 있는 염기 서열의 정보가 몽땅 이제 자손으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뭐 몽땅이라고 하기 좀 그렇네요. 절반이 이제 자손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되는 유전 정보를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하자? 유전체라고 하자. 뭐 이런 용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 지금까지 유전자가 무엇이고 유전체가 무엇이고 이러한 유전자가 세포 내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가를 교과서를 통해서 봤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제 DNA의 특정 염기 서열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이제 유전자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ATGC, 이 ATGC 염기 서열이 계열되어 있는 것은 일종의 정보죠. 어떤 정보냐? 생명체의 특징을 결정하는 정보입니다. 즉,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의 특징을 결정하는 정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보가 DNA에서 바로 이제 ATGC의 배열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형질이라고 하는 거 있죠. 형질은 이제 특징이에요. 생명체의 특징을 형질이라고 하는 한 개체가 나타내주고 있는 특징, 생명체의 외부로 표현되는 특징을 우리는 형질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제 형질을 나타낼 수 있는 세포 내의 물질은 바로 단백질이다. 기본적으로 효소 활동을 하고 몸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백질이 해주잖아요. 그쵸? 즉, 형질, 생명체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실질적인 물질은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DNA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바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DNA에 저장되어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 통합과학 때 다뤄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 유전자의 실체는 DNA 중에서 DNA
내부의 특정 염기 서열이다.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DNA 한 분자 내에서 DNA 한 분자가 유전자 하나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한 분자의 DNA에서도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다뤄본 바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DNA가 세포 분열 시에 염색체로 꼬인다면 이제 이런 식의 특정한 자리에 유전자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염색체의 특정 부분에 이렇게 유전자가 자리 잡는데, 이제 모건이란 양반이 이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이건데요. 우리 몸의 염색체는 46개죠. 그쵸? 우리 몸의 염색체는 46개다. 즉, 우리 몸에 DNA 분자도 46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DNA 하나가 염색체 하나를 구성을 할 테니까요. 근데 우리 몸의 유전자의 수는 대략 지금 밝혀진 바로는 아마 25,000여 개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 이러한 정보, 25,000여 개의 정보가 46개의 DNA 분자에 몽땅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과 같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하나의 DNA 분자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의 염색체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용어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연관이라는 개념인데, 하나의 염색체에 존재하는 이 유전자들의 묶음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연관군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집단을 연관군이라고 하고, 하나의 염색체에 포함된 이 유전자들의 관계를 바로 우리는 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넘어와서 이제 페이지를 넘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염색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의 체세포 하나에는 46개 염색체가 들어있다. 아까 얘기했죠? 근데 우리 몸의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와 같은 숨은 색상의 상등 염색체로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죠. 자, 아래 그 그림 4-3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염색체들을 쫙 이제 배열을 시킨 거예요. 크기와 모양에 맞춰서 배열을 시켜 놓은 건데, 이렇게 우리 몸의 염색체의 크기와 개수, 모양을 통틀어서 우리는 핵형이라고 그래요. 뭐 직역하면 핵의 형태인 거죠. 사실 염색체의 모양과 개수를 쫙 나열한 거, 이것을 핵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핵형을 나열해서 분석하는 것, 이것을 핵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핵형 분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유전병을 진단하는 데 많이 쓰이죠. 자, 이 핵형을 보시면은 이제 염색체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요 같은 번호에 하나의 번호에 염색체가 2개씩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염색체들의 모양과 크기는 어떻다? 같다. 이 관계를 뭐라 하자냐면은 상동 염색체라고 하자. 이 상동 염색체는 2개가 한 쌍을 이루는데,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엄마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핵형을 쫙 보면은 번호가 쭉 매겨져 있다가 번호가 매겨지지 않는 한 쌍의 염색체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 녀석들은 이제 무엇을 결정해 주냐면 성을 결정해 준다 해서 얘네들을 성염색체라 그래요. 성염색체라 그럽니다. 이제 성을 결정해주지 않는 나머지 염색체, 즉 번호가 붙여진 염색체들은 이제 우리가 상염색체라 그래요. 얘는 성결정에 관여하지 않아요. 즉 남녀에게 공통으로 있는 22쌍의 염색체를 뭐라 하자? 상염색체라 하고, 서로 다른 한 쌍의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하자. 이때 이제 남자는 XY, 여자는 XX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Y가 실제적인 성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성정권을 갖는다. 즉 Y가 있으면 남자고 Y가 없으면 여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와서 이제 다시 이제 프린터로 넘어왔는데 조금 더 이제 상동 염색체, 염색체한 얘기를 조금 더 깊게 얘기해 보기 위해서요.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일단 상동 염색체는 아까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동 염색체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을지언정 자, 상동 염색체끼리의 유전 정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유전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 자, 모양과 크기가 같더라도, 자, 모양과 크기가 같더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다를 수 있다. 왜냐?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엄마 거니까요. 아빠랑 엄마는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등 염색체끼리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조금 말이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이 빨간색의 원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상동 염색체라고 본다면은 이제 파란색 원으로 즉 요렇 요기 녀석과 요기 녀석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데 이렇게 두 개의 파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연결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가운데에 이제 동원체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동원체로 연결된 염색체의 각 파트, 반절, 이것을 바로 염색 분체라고 그러죠. 잘 알고 계시죠? 요 하나를 염색 분체라고 하죠. 근데 이 염색 분체, 즉 이쪽과 여기 A라고 표시된 부분과 B라고 표시된 부분, 얘네들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염색 분체는 유전자의 복제로 인해 한 쌍을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염색 분체의 관계에서 완전히 똑같다. 정보까지 완전히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정리하자면 하나의 동원체에 연결된 염색 분체는 서로 유전 정보까지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A와 B, 염색 분체의 관계는 서로 복제된 관계이기 때문에 A와 B의 유전 정보는 같다. 그러나 상동 염색체의 관계에서 봤을 때 요 C와 D 그리고 A와 B의 관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물론 이제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끼리 정보가 같을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정보가 완전히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거는 뒤에 가서 이제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지만 그 정보까지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그러나 염색 분체의 관계에서는 얘네들은 복제된 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핵형이라는 것은 설명했습니다. 염색체의 숫자와 모양을 이제 나타낸 것이 핵형인데 이제 핵상이라는 거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많이 접해본 용어긴 하지만은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 EN 이쪽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면 핵상이 EN이냐, 핵상이 N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은 일단 핵상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뜻하냐? 염색체의 상대적인 숫자를 뜻한다. 자, 절대적인 개수가 아니라 상대적인 수를 뜻한다라고요. 간단하게 한 세트의 상등 염색체 내 염색체가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 예시를 아래쪽에 제가 들어놨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상등 염색체를 한 쌍을 가진다. 두 개를 한 쌍으로 갖잖아요. 그쵸? 상등 염색체를 두 개를 한 쌍으로 가져요. 이럴 경우 우리는 핵상을 EN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두 개가 한 쌍일 때 EN이다. 그런데 이제 씨 없는 수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건데, 씨 없는 수박은 상동 염색체 한 세트에 염색체가 3개가 있어요. 씨 없는 수박은 상동 염색체 한 세트를 3개의 염색체가 이뤄요. 그러니까 3개의 염색체가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것이 한 세트의 상동 염색체를 이루고요. 이런 경우를 핵상을 3n으로 표시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에 제 중학교 때 감수 분열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배우셨으니까 감수 분열을 했어요. 감수 분열은 염색체가 반감이 되죠. 즉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서 염색체가 반감이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경우는 핵상은 어떻게 표시하면 됩니까? 핵상을 n이라고 표시하면 되죠. 왜? 두 쌍이었던 게 갈라져서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런 경우는 핵상을 n이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핵상과 염색체의 개수, 또 구성을 같이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이런 식으로. 자, 2에는 몇 개다. 뭐 성에 대해서 표시하지 않을 때는 그냥 2에는 46 이런 식으로 숫자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성별까지 같이 표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현재 핵상은 2n이면서 상염색체 몇 개고 성염색체 세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XXXY가 바로 성염색체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앞에 나타내는 이 숫자 44라고 하는 것을 상염색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EN 이런 것들이 바로 핵상이다. 그래서 핵상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한다. 그냥 성별 표시 없이 그냥 염색체의 개수만 주목해서 나타내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에서 있는 내용, 용어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교과서로 넘어갈게요. 그것이 아마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조금 더 프린트 있는 내용을 보고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면서 최종적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많이 여러분들 유전하면서 무조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볼 용어예요. 자, 일단 대립유전자라고 한다면은 한 쌍의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존재하면서 서로 다른 특성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말이 빠먹었네요, 이렇게. 자, 어떻다고요?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그런데 서로 다른 특성 형질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 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라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유전자는 A라는 형질을 발현시키면 어떤 유전자는 B라는 형질을 발현시키는, 즉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놈은 A라는 특징, 어떤 놈은 B라는 특징을 이렇게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주게 하는 유전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쪽 그림으로 넘어와서 여기 있는 A, B와 여기 있는 C, D의 관계가 바로 대립유전자라고 볼 수가 있죠. 얘네가 바로 대립유전자의 관계다. 상동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하지만 A와 B, C와 D는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유전자라고 봤을 때 이 녀석들을 대립유전자라고 할 수 있다. 이거를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질을 바로 대립형질이라고 하자. 그래서 멘델 유전 법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완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초록색 완두가 있고 노란색 완두가 있다. 색깔에 대한, 색에 대한 형질을 나타내는 것은 같다. 그렇지만은 서로 다른 정보를 나타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대립유전자를 나타낼 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내죠. 하나는 이제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내는데 뭐 꼭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안 그런 케이스도 훨씬 많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뭐 얘는 이렇게 하나 다른 녀석은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실 텐데 유전자형은 바로 뭐냐면은
대립유전자의 조합을 얘기해요. 즉 대립유전자가 어떻게 조합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유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조금 더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녀석한테는 어떤 유전자가 있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형질에 대해서 어떤 유전자들을 갖고 있느냐, 요거를 표시해 준 게 바로 유전자형이다. 표현형이라고 하는 거. 표현형은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돼서 관찰되는 외형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특정 유전자가 발현되면은 어떠한 특징을 나타나는가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이 완두를 가지고 예시를 든다면은, 이 스몰 y라는 유전자의 표현형이 바로 녹색 완두가 되는 것이고요. 여긴 스몰 y의 표현형은 바로 녹색이다. 여기는 라지 y에 있는 표현형은 노란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합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접합자는 이제 암수 생식세포가 결합돼서 형성된 세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당 염색체가 서로 이제 합쳐진 거, 이런 것들이 접합자고요. 대립 유전자가 이제 두 개가 한 쌍을 이룬 애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접합자예요. 그러니까 접합자, 그리고 이제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는 녀석들을 접합자라고 하는 건데, 접합자의 핵상은 EN이다. 즉 상등 염색체를 두 개씩 갖고요. 대립 유전자도 두 개가 있다. 즉 두 개가 한 쌍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접합자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바로 동형접합자, 이형접합자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흔히 순종, 잡종이라고 아마 이런 용어가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야. 동형접합자는 순종이고요. 이제 대립유전자가 서로 같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완두의 색깔을 봤을 때 녹색인 애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유전자형을 스몰 i를 갖잖아요. 그쵸? 이렇게 대립 유전자, 같은 게 한 쌍을 이룬 것, 같은 유전자가 한 쌍을 이룬 것, 같은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을 이룬 것을 우리는 동형접합자, 순종이라고 하자. 근데 이제 동형접합이라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이제 동형접합자라는 용어에 익숙해지시면 되겠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자? 이형접합자라고 하자. 예를 들면은 노란색 완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유전자형을 가질 수가 있어요. 라지 Y 이렇게, 아니면은 라지 Y, 스몰 y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을 결정하는 유전자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노란색 유전자와 녹색 유전자가 서로 다른 유전자가 한 쌍의 유전자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 녀석들은 아까 얘기했죠. 이제 얘네들은 동형접합이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유전자가 모여진 이것을 이형접합이라고 하자. 잡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이형접합의 관계에서 특정한 형질만이 발현이 되었다, 특정한 유전자만 발현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자, 노란색을 이야기하는 요 라지 Y만이 표현형을 결정을 해줬어요. 이때 이형접합자의 관계에서 표현형이 발현된 애를, 표현형이 나타난 이 녀석을 이제 우리는 우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표현형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얘는 녹색을 결정하는데 표현형을 나타내주지 않았죠. 녹색을 나타내주면 표현형을 나타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얘는 이제 표현형이 숨겨진 거죠. 이제 얘도 녹색을 결정할 수 있지만 표현형이 나타나지 않고 숨겨진 거예요. 이런 애들을 이제 열성이라고 하자. 이런 이야기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동형접합과 이형접합은 대립유전자의 관계에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전자형이 요렇다,
그런데 라지 R과 라지 R이 대립관계고 라지 Y, 스몰 y가 대립관계다 라고 했을 때 라지 R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자? 동형접합자라고 이야기하자. 라지 Y에 대해서는 이형접합자라고 이야기를 하자. 즉 R과 Y는 대립유전자의 관계도 아니고 완전히 서로 다른 유전자인데 이러한 관계에서는 이제 이 동형접합, 이형접합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고. 이런 관계에서는 이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자가교배와 감정교배는 이제 사실 이제 자가교배나 검정교배 실험에 대해서는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지 않고 있으니까 만약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즉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상동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이러한 유전자들의 관계를 우리는 대립유전자라고 하자. 얘네들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각각 관여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대립유전자의 정보는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자, 두 대립유전자가 같은 경우를 뭐라 하자? 동형접합. 그리고 서로 다른 경우를 이형접합이라고 하자. 이거 아까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형접합에서 표현형이 발현되는 유전자를 우리는 우성이라고 하자. 표현형이 숨겨지는 것을 열성이라고 하자. 요거 우성, 열성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대립유전자에 대한 얘기가 있고, 염색체는 동일한 두 개의 염색 분체를 유지하는 자, 염색 분체는 서로 복제된 관계다. 네, 복제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둘은 똑같다. 핵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핵상에 대해서도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따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 왼편에 보시면 유전자와 연관군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아까 프린트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읽어 보시고요. 이제 연관 유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연관 유전의 방식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연관이라는 단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내용을 쭉쭉 하다가 연관에 대한 얘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관군, 자, 하나의 염색체에서 존재하는 이 여러 개의 유전자의 집단을 우리는 연관군이라고 하고 이제 하나의 염색체에 존재하는 이 유전자들의 관계를 우리는 연관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하고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유전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을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 좀 다소 내용이 길었죠. 요새 영상이 계속 길게 돼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걸 참 이걸 어떻게 많이 줄일 수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잘 기억을 해두셔서 이제 다음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좀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